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새로운 기준서인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제정 배경, 핵심 원칙, 그리고 인식과 측정을 위한 5단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새 기준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수익기준서는 1011호 건설계약, 1018호 수익 2개의 기준서와 2113호 고객충성제도 등 4개의 해석서, 총 6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와 작성자로부터 복잡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수익과 관련한 여러 기준서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경제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6개의 기준은 새로운 수익기준서 1115호로 대체됩니다. 단일의 수익기준서인 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견고한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명확한 지침 및 사례를 제공하고 강화된 공시를 통해 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보 이용자, 작성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익기준서가 과거 기준서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장점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기준서는 위험과 보상, 관여, 통제 등을 수익인식 요건으로 제시하고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건설계약 등에 대해 각각 별도의 기준을 두어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인식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지침 제공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요소가 있을 경우, 즉 다양한 재화의 공급계약, 재화와 용역의 계약 등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준서 1115호는 고객이 이전된 자산을 통지할 때 또는 통지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는 단일의 통제 모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과 고객이 효익을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한 시점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 의무를 구분하는 지침과 거래가격의 배분, 변동대가, 라이선스, 금융요소, 공시규정 등의 보다 명확하고 충분한 지침과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15호 수익기준서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적용합니다만 다음의 계약이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리스계약은 1017호 리스를 적용하며 보험계약은 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특정 비화폐성 교환의 경우에는 111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두 정유사의 고객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두 정유사끼리 유류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증권 취득이나 채무증권 취득으로 생기는 계약상 권리 의무는 각각 해당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즉 1109호 금융상품, 1110호 연결재무제표, 1111호 공동약정, 1027호 별도재무제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기준서이므로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이 아니면 당연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예로는 정부 보조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15 수익기준서의 목적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현금 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15 수익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거나 받게 될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115 수익기준서에서 규정한 수익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은 5단계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제1단계는 계약의 식별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약정인데요. 보통 서면이나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안에서 당사자 간 의무 이행, 권리, 대가, 지급 조건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대가의 회수 가능성도 높아야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는 기업의 계약상 이행 의무 식별입니다. 이행 의무는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의미하는데요. 계약상 이행 의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이행 의무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계약이 있다고 1단계에서 판단하였다면 계약에서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각각 이행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단계는 거래가격의 산정입니다.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을 의미합니다.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가금액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된 금액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금액이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4단계는 3단계에서 산정한 거래가격을 2단계에서 식별한 이행의무들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만일 2단계에서 식별된 이행의무가 하나라면 배분할 필요가 없지만 식별된 이행의무가 2개 이상이라면 3단계에서 산정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이행의무에 배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하는데요. 독립판매가격은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때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제5단계는 의무 이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판매의 경우 텔레비전이 인도되는 시점에 의무가 이행되므로 텔레비전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이행 의무의 진행률 또는 진척도를 측정하여 의무 이행이 진행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럼 지금 배운 5단계법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례는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의 조건이나 거래 상황 등을 단순화하였으므로 사례와 유사한 거래일지라도 거래의 사실과 상황,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수익인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수의 제품 판매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입니다. 기업은 1월 1일 제품 A와 B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고객과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중 A 제품은 6월 1일에 인도할 예정이며 B 제품은 12월 1일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계약상 총 거래 가격은 900원이며 A와 B의 독립 판매 가격은 각각 800원과 2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계약에 수익인식 5단계법을 적용하면 계약은 1월 1일 체결한 제품 판매 계약입니다. 이 사례의 계약상 이행 의무는 제품 A의 인도와 제품 B의 인도로 각각 식별됩니다. 거래 가격은 계약에 따라 총 900원이며 4단계에서 이를 각 이행 의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제품의 독립 판매 가격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제품 A의 900원 곱하기 80%인 720원을 배분하고 제품 B의 180원을 배분합니다. 기업은 제품 A를 6월 1일에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한다면 이때 720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품 B를 12월 1일에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한다면 이때 180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상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기업은 4월 1일 고객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현금 판매하면서 판매 즉시 통신 서비스를 12개월 동안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휴대폰 단말기 대가는 400원이며 통신 서비스 대가는 월 50원에 12개월 동안 총 600원입니다. 다만 기업은 관리상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판매 시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이 계약에 수익인식 5단계법을 적용하면 우선 계약의 식별입니다. 동계약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이전될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 조건 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의무 식별입니다. 동계약에 의한 기업의 이행의무는 단말기 인도와 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구별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단말기 인도 금액 400원과 통신 서비스 제공 금액 600원에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 100원을 차감하여 총 900원으로 산정되며 이 거래 가격은 독립 판매 가격에 따라 각 이행 의무별로 360원과 540원으로 배분합니다. 5단계에서 기업은 4월 1일 단말기를 인도하여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시점에 360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통신 용역은 기업이 12개월 동안 통신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고객이 효익을 누리므로 12개월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재화 인도와 품질 보증을 약속한 고객과의 계약입니다. 기업은 1월 1일 건설 장비를 5만 원에 현금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10년간의 품질 보증에 따른 정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간의 정비 용역에 대한 예상 현재 가치는 만 원이며 만일 품질 보증이 없을 경우 건설 장비는 4만 5천 원에 판매됩니다. 이 경우 건설 장비 판매와 품질 보증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될 것이며 이행 의무는 건설 장비 인도와 정비 용역 제공으로 식별될 것입니다.
총 거래가격 5만 원은 독립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건설장비 판매에 4만 909원, 정비 영역에 9,091원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건설장비 판매 수익은 인도 시점인 1월 1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정비 영역은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계약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아파트 500세대를 선분양 완료하였으며 총 분양금액은 만원입니다. 총 공사 예정 기간은 3년이며 건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례의 계약은 아파트 건설과 아파트 인도에 대한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행후 식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엄격하게 나눈다면 아파트 건설 용역과 아파트 인도라는 두 개의 이행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둘은 불가분,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고 서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이행 의무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건설이라는 단일의 이행 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 만원을 아파트 건설에 배분합니다. 아파트 건설은 기업에게 아파트 건설 진행률에 따른 이행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면 건설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 즉 기업이 이행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5단계법을 적용한 수익인식 및 측정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의 사례를 보면 수익의 인식 및 측정을 위한 5단계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계약의 각 단계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1115 수익기준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침과 60여 개가 넘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단계의 계약의 식별에서 당사자 간 계약 승인이란 어디까지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 변경 시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계약으로 식별할 것인지, 당사자 간 권리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급 조건은 어떻게 식별하는지, 상업적 실질의 의미란 무엇인지,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침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이행의무 식별에서는 계약서의 이행의무를 사실상 식별할 수 있는지,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의 경우 계약의 거래가격이 고정대가일 경우 어려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대가인 경우 어떻게 거래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추정치의 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금융요소나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가격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단계 거래가격 배분의 경우 이행의무별 독립판매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기초로 배분하면 되지만 없을 경우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가 있을 경우 각 이행의무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5단계 마지막 단계인 이행의무 수행에 대해 이행의무를 한 시점에 수행하였는지, 기간에 걸쳐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행률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익 기준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중 계약 부채와 수취채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은 1월 5일 고객과 제품 인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상 제품 인도일은 3월 31일이지만 대가 수령일은 1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가는 3월 2일에 받았으며 제품은 계약대로 3월 31일에 인도하였습니다. 우선 고객과 취소 가능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5일 최초 계약 세율 시점에는 회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별도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계약상 대가 수령일인 1월 31일에도 회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3월 2일에 현금을 선수금으로 받았으므로 이때 차변에 현금 1,000원, 대변에 계약 부채 1,000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의무 이행 시점인 제품 인도일 3월 31일에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취소 불능 계약은 약간 다릅니다. 1월 5일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취소 가능 계약과 마찬가지로 회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별도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대가 수령일은 기업에게 계약상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 되므로 계약상 대가 수령일인 1월 31일에 1,000원을 수취채권과 계약 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이 부분이 취소 가능 계약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후 실제 대가를 받은 3월 2일에 수취채권을 제거하고 현금 1,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수익은 의무 이행 시점인 제품 인도일 3월 31일에 1,000원을 인식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115호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1115호 수익기준서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하는 KIFRS 재개정 기준 강의에 참석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KIFRS 제1115호의 제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SB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인 IFRS 15를 2014년 5월에 공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때까지 소급 적용해야 하며 누적 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KIFRS 제1115호 수익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기준원 홈페이지에 기초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7월과 9월에 각각 공개초안과 제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보고 후 2015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